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우리나라 입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교육 현장이 쉽게 달라지긴 힘들다고들 합니다. 특히 국토 최남단 지방인 제주에서의 교육은 2배, 3배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과연 어떤 변화와 실천이 따라야 할까요? 8년 만에 새로운 교육감을 맡고 있습니다. 제주의 현실적인 교육 과제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입니다. 네, 오랜 소원을 이루신 셈인데요. 요즘 업무를 시작해 보시니까 막상 어떤가요? 네, 취임한 지 4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무실에서 주로 방문하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한 8월까지는 지금 이렇게 손님 맞이 일이 주로 핵심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님 맞으면서 다양한 의견 들으시는 중이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 기자님, 요즘에는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요 기본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고요. 요즘 또 오늘 또 계기가 계기다 보니까 교육에 좀 요즘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쨌든 가벼운 내용만 하다가 제가 좀 이렇게 좀 격조 있는 자리에 또 오늘 또 교육감님 모시고 함께 또 하게 됐는데 어쨌든 내용 잘 전달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인 또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형이시라고 하니까 학부형이기도 하니까 궁금한 거 더 많이 물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주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은 또 전국적 사안도 함께 연동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초중 고등학교에 갈 돈을 대학에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깜깜이 선거, 교육감 선거 이제는 없애버리자, 직선제 폐지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또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현재 감사 맡고 계시죠. 그래서 네. 이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주된 주제가 그 재정교부금 축소된 3.6억의 이제 3.6조 원 이거를 이제 대학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옮긴다는 말씀인데 제주도 저가 중심으로 우리 도에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한 500억 남치십니다. 우리가 줄어드는 돈이 500억 드는가? 예.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판단할 때 제주교육청의 어떤 재정적인 큰 부담은 어떻게 좀 우리는 그래도 좀 건실해서 좀 메꿀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전국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시도가 참 많습니다. 제주도만 그렇지 타 시도는 금액이 크거든요, 더. 그래서 거의 17분 교육감들이 일구통성으로 이거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 앞으로 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감 폐지 법안도 교육감 폐지 네. 말씀 들었는데 이게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찬성합니다. 예, 좀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왜 그러냐면 진정한 지방자치 교육은 지금처럼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는다면 교육감에게 지방 교육세에 대한 어떤 세율을 부과라든지 세금 징수라든지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권한은 도지사에게 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교육감은 도민들이 열심히 뽑아놓은 교육감은 중앙교육재정교부금 받아 쓰고 도지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받아 쓰고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고유권한이라는 건 고작해봐야 사무관 승진, 교장 승진 이게 이제 우리가 과연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아야 할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대안으로 의회에서 교육감을 뽑는다든지 도지사하고 러닝메이트 제도 나옵니다 보니까 그거라든지 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건 제 사견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비슷한 생각?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타시도 교육감들은 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시겠죠. 이게 이제 어떤 지방교육자치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어떻든 그분들이 생각이어서 앞으로 많은 아마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약간 제가 기자였으면요, 일선 데일리 기사를 쓰는 기자였으면 아마 오늘 굉장히 큰 특종을 하나 지금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네. 사실 이제
교육감 선거 무용론이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이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잠시 후에 아마 다시 이야기할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지역의 교육개혁과 지역사회와의 어떤 교류나 어떤 효용에 대해서 충분한 걸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또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한번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생각을 해볼 지점은 분명히 물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권한 정도의 교육감은 차라리 안 뽑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저희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 주제로 가지고도 나중에 한번 토론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동의합니다. 예. 그럼 이제 제주 이야기로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토론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소통과 학력 신장을 강조하셨죠. 선거 내내 강조하셨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불통 교육감이었다. 이제 난 소통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게 도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한 150명 규모 대규모로 만들겠다. 그래서 교육 현안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교육위원회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교육위원회는 따로 있는데 여기에 또 도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도민소통위원회가 주로 교육계에서 하는 일이 역할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그 인수위에서 공고 사항이 돼서 물론 동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와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좀 정정해 드리면 네. 저는 그 공약을 5개 분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제, 한 분야마다 한 10명 정도씩 해서 한 50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교육감님 50명 정도 예, 생각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방법이 그 수기민주주의에 관한 또 조례도 예. 있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예. 이거하고 이렇게 합쳐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수위원회에서는 그 모든 분야 다 하다 보니까 아마 150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직 과정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아마 50명 상한선 한 70명, 80명, 뭐 5, 60명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분야별로 공약 중심 분야별로 주로 자문해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소통이라는 게 나는 소통을 하고 있다 해서 소통이 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도민들이 진짜 소통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소통이 되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조언을 받는 기구로 쓰겠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이전 교육감 체제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온 어쨌든 그 도민소통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는 있었습니다. 그 교육공론화위원회라는 예. 조직이 네. 있었거든요. 사실 성격은 유사한데 어떻게 보면 좀 그것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좀 기능 확대를 하는 것으로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활동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기존 교육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 의제에 대한 선택 과정에서 굉장히 좀 약간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서 교육계 안팎으로 많은 반발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민소통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벌써부터 또 그런 얘기는 있어요. 또 이게 도민소통위원회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교육청 내부의 어떤 새로운 옥상옥이 되는 게 아닌가, 새로운 실세 부서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어떤 전망과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감님께서 좀 약간 컨트롤을 좀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좀 보고요. 예. 어쨌든 규모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규모보다는 도민소통위원회의 어떤 방향성, 구성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하셨으면 좀 더 도민들의 호응을 받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예. 역할과 구성이 좀 중요하다. 네네. 예.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각 분야 5개 정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저에게 조언을 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구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구성은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공모 형태가 네. 될 겁니다. 지명보다는 저는 한 명도 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좀 학부모나 학생들도 좀 함께 참여할 수 아마 있는 그럴 여지를, 겁니다. 아마 예. 그럴 겁니다. 문호는 다 열어놓겠습니다. 다 열어놓고. 그래야 이게 소통위원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게 뭐 특히 성별로, 지역별로, 연령별로 좀 구분해서 그래도 좀 받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그 모집에서
아마 전문가들이 배려를 할 겁니다. 저는 그쪽에다 통째로 맡길 생각입니다. 예. 다른 기구에 맡겨서 구성하라. 예. 제가 관여하면은 그 위원회가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 소통위원회만 해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그렇죠. 정도 하고 그리고 제주형 돌담 교육의 과제 중 하나로 특수교육 장애 학생 복지 향상 과제가 눈에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장애 학생 부모의 쉼이나 돌봄 문제가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리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금 어떤 식으로 좀 확대하겠다라는 것인지 지금 예를 들면은 만 3세 아이들 같은 경우 유아의 경우 유치원에서 지금 제주 동권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도 기자회견하면서 아이들 갈 데가 없다. 지금 56명 중에서 51명만 지금 유치원에 못 들어가고 5명밖에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혹시 뭐 교육감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예,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 3세 그 영유아 특수교육 대상 그 영유아가 되겠는데 얘네들을 이 아이들을 위한 특수반 이게 이제 병설 유치원 중심으로 반을 편성할 생각인데 모든 병설 유치원에다가 반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뭐 신제주, 구제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군데 해서 그분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일단 갖고 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특수교육 쪽에 저의 공약이 좀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교육청의 뭐 하부 조직 이런 데다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해서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제가 노리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영지학교에 있는 그 어떤 우리 특수학교에 졸업한 다음에 그 취업을 위한 직업반 기한을 그걸 이제 좀 지금 뭐 1년 한다면 그걸 한 해 더 늘려서 2년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특수교육 대상아들을 가진 이 부모님들은 가급적이면 어떤 그 기관이나 시설에서 같이 오랜 시간 같이 해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찍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입학 시기도 좀 땡겨서 한 해쯤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돌볼 어떤 그 뭐 보조 인력이랄까 이런 그 확대 이제 충원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그쪽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했고요. 최근에 다시 또 이거는 공약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만 제가 느끼고 이 정도까지 하고 또 좋습니다. 들려가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고 기자님 이게 지금 특수학급을 늘려서 좀 늘려서 수요를 조금 충족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혹시 다른 사실 뭐 어떤 특수교육에 대한 그런 양적인 조치, 정량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교육계에서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관심을 어쨌든 계시는 동안 재임하시는 동안 좀 더 투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최근에 이제 그 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또 그리고 이제 그 뭐 블루스 드라마에 나오는 그 정은혜 작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최근에 그 아카데미상 받았죠 그 코다라는 영화의 그 청각장애인 배우 그 트로이 커처라는 분을 보면은 다 이제 그 어떤 발달 장애라든가 어떤 그 이 신체에 관련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의 일을 굉장히 잘 찾았다. 네네. 본인이 하고 싶어하고 본인들의 적성에 맞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특수교육에 있어서 너무 시혜적 접근으로 보면서 자아 실현의 요구에 대해서 좀 약간 우리가 등한시해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좀 교육감님께서 뭔가 청사진이라든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이게 뭐 우리가 제주형 돌담 교육 아니겠습니까? 지역 사회가 어떤 특수교육을 받는 그 분들을 위한 받쳐주는 우리가 돌담이 되고 그럼 그분들이 또 나중에 언젠가 자신들이 스스로가 돌담이 돼가지고 새로운 누군가를 또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신제주 구제주권에 우선은 뭐 영유아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당장 시급한 문제니까 이게 지금 그 인원에 충분하게 학급을 늘릴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그 병설 유치원에다가 우선 그 전에 인력 보충이 필요합니다. 인력 충분히. 인력 특수교사라든지 특수 어떤 뭐 기간제 교사라도 그리고 어떤 보조 인력 이런 걸 확보하지 않고 반만 만들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건 가능합니까 교사 충원은? 중앙 어떤 교사로는 우리가 이제 TO를 받아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최소한 이제 금년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은 기간제 교사라도 어떻게 구해서 TO를 받아내서 뽑아야 이 얘기가 성립합니다. 선생님은 안 보내주고 반만 만들면 그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간제 교사라도 선생님을 뽑고 선생님이 투여된 다음에 어떤 보조 인력까지 해서 그런 그 병설 유치원에다가 조그만 반, 뭐 4명이 한 반이니까 이렇게 한 반, 뭐 신재주 지역에 한두 개, 구제주 지역에 한두 개, 뭐 동부, 서부, 서귀포 이런 식으로 몇 군데만 해도 그렇게 좀 숨통이 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서 꼭 해야 합니다, 저는. 예, 직업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정도 더 늘리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지금 교사가 교육 활동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어떤 행정 업무를 좀 덜어줄 전담 교사제를 도입하겠다. 이것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선생님들이 그 어떤 학교 행정에 매달리다 보면 수업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정말 그 수업을 열심히 한다는 건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소중한 가치인데 그게 어떤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게 그렇다면 선생님들로 하여금 뭐 저는 이걸 선생님들은 잡무라고 표현할 분도 계십니다만 행정 업무인데 이거를 교무실에서는 교감 중심으로 이걸 이제 처리를 하는데 선생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받으려면 역시 이것도 다시 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 행정 보조 인력이라든지 이걸 투입해야 되는데 걱정이 계속 중앙에서는 사람 뽑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인데 혹여 그 지방직으로는 교육감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보조 인력을 충원해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자유스러워질 게 아닌가. 각 학교야 뭐 학교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한 명씩만 보내드리더라도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그 일반직, 행정직의 그 인원 확충, 이거는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행정실의 행정 인력을 확충하면 또 이런 그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가 또 행정실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수업만 전담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게 접근이 안 돼서 자꾸 갈등이 생기곤 하는 문제입니다. 뭐 지난 8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교육계 내부에서는 가장 뜨거웠던 이슈 가운데 하나죠. 이게 또 사실 뭐 이제 학교 현장의 갈등이 굉장히 이걸로 이 문제로 표출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뭐 직군 직렬 간의 갈등은 사실 어느 조직이나 이게 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우리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뭐 기자냐, PD냐, 뭐 촬영 감독이냐, 기술직에 따라 가지고 자기 이해가 있고 자기 입장이 있는 건데 학교 현장에 오죽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사실 이런 어떤 직군이나 직렬 간의 이해를 좀 조정을 하고 통합할 수 있는 좀 어떤 그런 포용적인 리더십이 분명히 학교마다 좀 또는 이제 교육행정 전체적으로 필요했었는데 사실 좀 그게 지난 8년 동안은 좀 많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좀 그 관련해 가지고 좀 어쨌든 새로운 교육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좀 셋업을 지을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또 돈 문제구나 이게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매뉴얼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난 몇 년 전에 매뉴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의견 조율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제 교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 사실은 이거는 교장 선생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시도에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러니까 갈등은 더 심해지는 거지요. 아무튼 정말 과제인데 제가 원하는 건 인력 보충입니다. 네, 인력 보충입니다. 그렇죠. 인력 보충이 제일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 1명 정도 교무 보조 인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주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뭐 아까 우리 고 기자님께서 직구나 직렬별로 또 이렇게 다들 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또 같은 정규직끼리는 그런 게 좀 덜한데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어떤 차이나 차이보다는 차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성별로도 차이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부터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하겠다는 걸 늘 말씀하셔서 진보 교육감 아닌가 이런 말도 막 들릴 정도였었는데 뭐 어떻게 지금은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김광수 여사가 아니라 누가 교육감이 되든 이건 반드시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수를 받고 생활하는 어떤 그 최저 생활의 기본,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그 교섭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를 이뤄 나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저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사 중심이 아니라 노 중심의 생각을 좀 전환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구체적인 말씀을 참 드리기가 좀 그런데 왜냐면 워낙 직종도 많고 이래서 그 세부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종류가 각각 다르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그분들의 요구를 가급적이면 들어주겠다 하는 전제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게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비정규직 백화점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걸 제가 최근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조사 기관이나 주체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25%에서 30% 정도가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비정규직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일반 직장에서도 사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구분된다는 게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만은 그 현장이 특히나 교육계는 학교 현장,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현장이라는 면에서 이 여파, 그 영향성은 사실 더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하고는 계시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 우리 학비 노조에서 기존에 이제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 뭐 어떤 고용 안정이라든가 어떤 뭐 이제 그 임금 격차, 호봉 자체가 전혀 인정이 안 되고 단 하루만 쉬어도 이렇게 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 자체를 사실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또 교육청이 각각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각계약진 문제로 풀어갈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정치권이라든가 정부에서 좀 약간 크게 좀 타결을 봐야 될 그런 사항이 그 아닌가. 부분에서 한 말씀 드리면 네.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서 이게 소위 말 그 공무직 노조와 이제 단체 협약 문제인데, 교육 이번에 공무직 노조. 이게 이제 대구 교육감이 우리 교육감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창구를 하나로 하자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항상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표 교육감이 있었는데 결국은 거기서 얘기를 하다가 시도별로 각계약진 해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회의할 때 이번에 제발 그러지 말고 최대한 좀 어떻게 좀 올려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되 뭐든지 상향적인 생각을 하되 좀 대표가 협약을 하면 좀 따르자 한 얘기까지 이제 하다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대표 교육감은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 공통으로 하겠다라는 예, 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노조가 있고 또 이렇게 단체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은 또 괜찮지만 노조에 미가입돼 있는 노동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학교의 청소 노동자 같으신 분들은 1시간만 더 일하면은 제대로 월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7시간밖에 안 시켜준다, 6시간밖에 안 시켜준다는데 이런 사항을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교장선생님은 그 계약 조건도 모르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 고 기자님 얘기하신 대로 교육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교육 공동체 일원인 여성의 뭐 노조도 없어 그리고 혼자밖에 없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소외된 노동을 하기 십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그 부분이 제가 교장할 때 학교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학교 소속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외주업체. 외주업체. 그래서 이분한테 어떻게 또 해줄 방법이 없어서 그때 사실 제가 소위 이제 공무직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이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배려를 할 수 있는 뭐 배려는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어떤 의지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각 직별로 어떤 협약을 통해서 좋은 일만 있을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학교 체제 개편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들어와서 주제를 좀 바꿔서 좀 얘기를 들어가 볼 텐데요. 좀 많이 힘드십니까? 네. 학교 체제 개편 이게 상당히 힘들고 좀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이승문 교육감 계실 때도 서부중학교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지금 계속 연기되어져 버렸고 2025년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6년 개교를 못합니다. 이유는
저는 그 땅을 그래도 필지를 좀 사는 걸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땅 주인이 네 분인데 네. 네 분 중 한 분하고만 한 분하고. 되고 한 분하고는 지금 그 어떤 그 동의도 못 받고 두 분하고는 그 매도 의향서라 그럽니까? 예, 예, 나 예. 팔 의사가 있다. 이것만 받았어요. 흥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렇죠. 아닙니까? 예. 팔겠다는 생각만 했지 네. 이게 무슨 다른 협의된 뭐가 게 없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다 돼도 2026 오픈이 어렵습니다. 다 돼도. 그래서 금년에 이걸 다 확보를 해도 최고 빨라야 한 28년 정도 되지 않을까. 네. 27, 8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8년이 흘렀고 제 재임 4년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첫 산만 떠도 전 성공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지중 가운데 맹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맹지인데 이분 이 땅을 소유한 분은 아직 의향서도 못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갈래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이라든지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해야 될 텐데 제가 어떤 루트만 만들면 제가 직접 그분 사시고 계시는 고향을 방문하겠다. 찾아가서 한번 사정을 해보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교육감님이라도 직접 가서 저 토지주를 만나보시고 직접 예. 협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터질 문제는 우리가 언젠가는 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모르는 분을 그냥 왕창 그냥 갈 수는 없고 일단 처음에 이제 국장님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이번 8월 달 내로 보내겠는데 해서 8월 말이나 9월쯤 되면 그래도 가서 되든 안 되든 국장님이 해서 오케이 받으면 뭐 할 네. 말이 없지만 안 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저 또 가겠습니다. 해서 아무튼 적극적인 좀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개교가 불투명하면 2028년까지면 지금 아직 6년이 남아 있는 셈인데, 근데 지금 어쨌든 뭐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학생들 배치 문제가 많은 이 부분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게 중학교도 그렇고 앞으로 2028을 중점으로 하는 이 고등학교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쭉 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게 이 과거에 넘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성장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게 기존 학교의 학급수 늘리는 생각. 그렇죠. 몇 학급까지 늘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가 한 학년이 20학급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학급당 학생을 더 넣는 생각. 이건 지금보다 더 늘리는. 완전 현실을 역행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아이를 버려둘 수는 없어서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공약처럼 학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떤 통폐합이라든지 전환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때 얘기하던 거 그대로인데 이거를 어떤 2학기 때 한두 건은 좀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길 나는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욕심이지 우리 교육 공동체와 많은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각각 자기 중심으로 손익을 따지고 어느 게 더 나의 주장과 맞는가를 따지고 저처럼 당장 교육청의 입장을 생각은 안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서 오늘 여기서 이렇다는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 잘못 얘기가 되면 또 저 우리 교육감 또 누구 말을 듣고 저런 얘기하지 이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예,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어떻든 이걸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해당 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말씀 이해하고 고 기자님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을 좀 이어가실까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뭐 후보 토론 당시부터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연합고사 부활. 이게 또 분명히 또 지난 또 선거 과정하고 또 이후의 어떤 생각은 좀 약간 좀 바뀌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애초부터 연합고사 부활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네네. 안 하겠다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예, 그거는 뭐 확실히 오늘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 임기 중에 연합고사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팝캐스터 우리 기자님 아시다시피 제주 그 고입 역사는 예, 예. 먼 옛날에 내신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공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연합고사가 시작이 됐죠. 30%, 40%, 50% 갔다가 다시 지금 또 내신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예, 예. 그럼 다시 또 30%, 40%, 50% 이걸 안 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상은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보자 때 토론회 때 누가 질문하길래 초등학교 지금 학부모님을 중심으로 먼 한 10년 후 또는 5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을 내가 그것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다. 비록 그게 연합고사가 됐든 뭐 다른 방법이 됐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부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고사 부활은 아니다. 부활은 네,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다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의 수능과 같은 SAT 시험을 많이 예. 칩니다. 예. SAT 시험을 통해 가지고 대학 예. 진학을 하는데 그 언젠가부터 SAT 시험을 치면서 그 유대인들 네. 또 이제 유색 인종들이 굉장히 고득점을 득점을 하면서 전통적인 와스비라고 하죠.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 미 백인들이 대학 진학률이 떨어져서 그 과정에서 새로 나온 어떤 입시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입학사정관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옳은 말씀입니다. 예, 폭넓은 어떤 그 백그라운드와 어떤 경제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걸 뭐 이제 연합고사하고 좀 그대로 대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굳이 이제 좀 약간 유사점을 보자면은 사실 이제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른바 학교 또는 이제 가정에서 내신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에 대해서 좀 약간 사각지대인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뭐 사교육 열풍이라든가 학교별 편차라든가 사실 따져볼 거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러면 연합고사에 대해서 너무 이걸 악마적으로 낙인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동의하면서 네. 당장 제 임기 때는 안 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번 4년 전 제가 이제 패배했을 때의 공약이었는데 우선 내신이 어떤 내신에 반영된 아이들이 몇 년 안 됐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럼 내가 지금 이걸 받고 엄청난 혼선이 옵니다, 학교에서. 네. 그래서 안 하겠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초등학교 1, 2, 3학년 또는 초등학교 뭐 3, 4학년 이런 학부모님들이 논의가 가능하다 한 말은 그건 이제 좀 몇 년 후가 돼서 네. 혹시나 이제 이게 필요하다면 뭐 다수가 또 원한다면 불가한 건 아니고 그다음 연합고사라는 시스템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기초학력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양. 그래서 이런 시험을 치느냐 안 치느냐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이제는 옛날처럼 그 OX 뭐 사지선다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근데 앞으로 아마 우리 평가 시스템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데 저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교육감님 임기 안에는 연합고사 부활은 없지만 지금 초등학생 부모들의 어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이 모아지면 교육감 임기 이후에 다른 뒤 하실 분은 가능할 수 있도록 논의 이어가 보겠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네,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안 되니까요. 네네. 예. 뭐 또 질문하실 수 있으시면 예비 질문을 할까요? 여기 넘어가서 예비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번에 사실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으셨으리라 봅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 이제 제주가 지금 예체능고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그 학교별로 이제 그 반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예체능고 설립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 하나 세우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만만치 않은 예산,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걸림돌이 많으리라 예상되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아주 급격하게 내년에 이제 어떤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4년 임기 내에 말만 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공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사실은 오래전 제주 예술인 체육인들의 어떤 그 갈망이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교육감들마다 생각은 있으면서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용감하게 공약으로 이걸 내건 건데 공약은 하겠다라는 것.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사실은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서
쉬우면 쉽게 되면 확 풀릴 수가 있고 또 마치 수학 문제처럼 어렵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땅을 사서 학교를 짓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있는 땅을 활용하는 방안, 최악의 경우에 그런 방안, 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있는 학교를 전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있어서 항상 고민하고 마음속에 기회가 되면 찬스가 오면 제가 안 놓치리라 한 그런 어떤 준비 태세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돼 있어서 행동도 이제 몇 번 시도도 했습니다. 시도해서 안 됐던 이제 거부당한 경우도 있고 이제 예스를 받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어떻든 저의 공약인 건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귀가 솔깃합니다. 수학적으로 한 번에 확 풀 수 있는 방법이 고민 중이시라고 하니까. 네. 네. 어쨌든 하시겠다라는 의지로 저희가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표선 고등학교 보낸 부모님들은 또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언론에 매번 보도되었지만 IB 학교 더 확대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 있는 학교 운영은 충분히 하겠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정도로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지금 계속 이제 시내권에는 반의 인원을 늘리든 교실을 늘리든 학교를 늘리든 해서 늘려야겠다는 요구가 많은데 거꾸로 지금 언면 지역은 좀 줄어드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면 지역과 동지역의 학력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권한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달라야 된다는 얘기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번에 저는 그 어떤 선생님들이 수업 시수라든지 어떤 질적인 문제, 수업의 질적인 문제 좀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지역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안 주고 정말 선생님이 좀 편안하게 아이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으면 교육 환경이나 수업 환경이 달라지면 아이들이 만족해서 혹시 아이들이 거기서 멀리 안 가도 되는 이런 또 어떤 효과가 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접근을 하고 있고 뭐니 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규 수업 이외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제주도의 그 특별법에 보장된 자율학교입니다. 이 자율학교를 활용한 방안은 사실 전임 전전임 모든 교육감들이 다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다양하게 나왔고요. 근데 저 또한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이제 재정까지 좀 동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학교에서는 아주 효과를 봤던 학교가 있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서 문제였지. 사실 그때 좀 오래 갔어야 합니다. 어느 학교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 고 기자님 아시겠지만 저쪽 이제 어디 서늘입니까? 대할입니까? 그쪽에 참 한동안 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니까 그 지원이 뚝 하는 바람에 또 다시 또 그래서 그렇게 어떤 찬스를 잡으면 오히려 그걸 확대해서 그 장점을 살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한이 만료돼서 끝낼 게 아니고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지금은 읍면 지역 전임 교육감은 이걸 IB로 접근을 했습니다. 읍면 지역엔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도박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험적인 게 있고 학교나 아이들을 상대로 이건 참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아까 이제 정리를 하시라 그러니까 이제 확대는 않고 지원은 하겠다. 이 정도로 했는데 우선 선생님들도 걱정입니다. 이제 가겠다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면 선생님이 힘들거든요. 사실 지금 표선적 선생님들이 엄청 힘들고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안 해봐도 압니다. 왜냐하면 IB 프로그램이 뭔지를 아니까요. 그럼 아이들에게 또 이제 수용하는 아이들은 그럼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수준의 아이여야 된다는 게 전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런데 이제 우리 제주도는 이 부분을 좀 경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토론에 자꾸 그 주제를 꺼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아주 특별한 아이들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한 반, 두 반 이렇게 접근하는데 우리는 아주 보편적으로 접근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 능력이 거기에 안 미치는데 안 미치는 어떤 프로그램을 수용하려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럼 재미있게 하려면 기준이 낮아지고 낮은 기준은 과연 IB에서 인정할 건가? 그리고 왜 또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해야 하는가? 이게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씀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좀 제대로 정착시키는 그럼요. 핵심은 그겁니다. 말씀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 기자님?
그래서 사실 그 학력 격차 같은 경우에는요, 네. 동지역과 읍면 지역 사실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저는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학력 격차의 원인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사실 뭐 이제 뭐 학급당 학생 수라든가 뭐 사교육 시장 같은 어떤 주변의 교육 환경도 있을 거고 부모들의 뭐 어떤 뭐 경제적인 능력과 어떤 학업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건데 그러면 공교육 시스템에서 교육 행정이 이거를 바로 잡는다고 바로 잡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욕망이 투영된 대상에서는요. 사실 뭐 우리가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고 세금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대출 규제도 하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욕망이 투영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교육 환경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격차가 생기고 이게 층위가 나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현실적으로 좀 무기력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공교육의 입장에서는 다만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공교육이 뭔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 시그널 자체는 계속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또 나름대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현장 많이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교육감께서 현장 학교들 이제 읍면 지역 학교들 많이 가시고 또 아까 이제 그 뭐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요걸 꼭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학력 격차라는 게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게 불평등 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사회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들이 결국은 학력 격차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중간 기말고사도 치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 이런 말도 많이 들리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번 기회에 그걸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면 읍면 지역에 방과 후 교육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의 시간당 수당을 동지역하고 같이 주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등에서부터 재정 지원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 중간 기말고사를 부활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대상이 초등학교인 경우입니다. 네.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뭐 생활기록부 이 작성 과정상 필요한 지금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교제는 시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그러니까 하고. 거기다 이제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이제 그 진단평가, 네. 예, 학력 진단평가, 기초학력 진단평가 정도를 활용하는 방법. 여기서 조건은 절대 비공개로 비교하지 말 것이며 예. 어떤 경우든 밖으로 이제 뭐 보고를 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학부모, 학생, 선생님 정도.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떤 자료로 활용할 뿐이지 예. 이걸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전제로 저는 샘플이 아니라 모수 평가로 가야 된다, 전수 평가로 가야 된다는 게 저 생각이고요. 지금 그 중간 기말고사 말씀은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초등학교는 생활기록부에 성적란 쓸 데가 없습니다. 이게 오해다.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이건 중간 기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학기에 어떤 진단평가를 2번 하면 과거에 중간기말고사하고 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다면 그게 와전된 것 같아서 와전된 것 같다. 예,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어떤 진단평가 재학력 갖추기 시험도 좋고요. 진단평가를 한 번 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구나 하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는 이런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 이게 샘플 아니고요. 이게 전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의 시험을 표본으로 조사한 거는 연구구 기관에서 하는 시험 외에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표본 테스트는. 뭐 연구기관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기초학력 평가라는 걸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지역 아이들은 수학 능력이 너무 떨어져. 그럼 거기는 수학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당연하죠. 네. 예. 그런 그러니까 이건 얘기입니다, 교육을 지금. 도와주기 위한 지원 수단으로서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토론할 주제 오늘 절반 정도밖에 못한 것 같은데 네.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되어버려서 저희가 조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특성화고는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고 제가 고 이민호 군 아버님 같은 경우도 이승문 교육감 때 계속 특성화고 예. 폐지하자라고 계속 주장했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그 이제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특성화고 폐지가 아니고 현장 특성화고의 현장 실습. 현장 실습. 현장 실습. 그게 이제
현장 실습은 이미 폐지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 다 정리된 겁니까? 근데 이제 금년에 교육계획은 제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금년 말까지는 혹 모르겠습니다. 체험학습 위주로 회사 체험식으로 이제 약간 접근하는 게 없잖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학교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저는 현장 안전이 보장 안 된 선생님이 없는 아이만 보내는 이런 현장 실습은 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노동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이거든요. 그건 뭐 어느 학부모의 주장이 이래서가 아니고 제가 우선 그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 이제 꼭 필요하는 어떤 이런 거는 선생님들하고 가서 우리가 체험학습하듯 현장 체험학습이 되겠죠. 그야말로. 그것까지 막을 이유는 없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 이런 정도까지 좀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말씀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0초씩 짧게 마무리 말씀 우선 고 기자님 하시고 교육감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교육 생태계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교육감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지만 어떤 기존 체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시고 이렇게 좀 끌고 가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앞으로 이제 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는 전임 교육감의 구호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또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 거는 또 지금 교육감님의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도민들에게. 그래서 제가 지지를 받았고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교육기관이나 교육자들이 어떤 핵심 어떤 우리 노력의 어떤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네. 근데 저는 거기다가 착하게 키우면서 공부도 좀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네. 싶다.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플러스 학력이 이제 플러스 된 겁니다. 네. 이게 저는 도민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지해준 도민들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저는 이거를 지킬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깨가 더 무겁고 그런데 앞으로 그 부분을 명심하면서 많은 어떤 이런 분들은 뭐 김광수가 교육감이 되면 교육청이 확 달라질 거 아니냐 이런데 교육은 그렇게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확 변하는 걸 시도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왜냐?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10cm씩 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단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변화를 보되 이게 김광수 교육 전략으로 변화를 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끌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당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깜깜이 교육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이 그 공론화 과정의 출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부족한 토론 이후에도 많이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에 대한 관심, 사회적 관심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